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19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면서도 이 흰남노에 이어서요. 새로운 지금 태풍이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태풍은요. 이름도 또 아주 특이합니다. 이 난마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마돌 지난번에는 흰남노, 이번에는 난마돌. 이 태풍이 또다시 지금 일본 지방을 거쳐서 우리 제주도로부터 남해안, 지금 영향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태풍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국 시에 여기에 대해서 만만의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과다할 정도로 좀 만만의 대응을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덕수 총리하고 이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도요, 이 서울 쪽만 해도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번 이 태풍과 관련해서요, 지금 중대본의 대응 단계는 2단계로 높여졌고 태풍과 호우의 위기 경보 단계도 주의 단계에서 경보 단계로 상향 조치한 가운데 지난번 흰남노 때와 마찬가지로요. 군에서도 장갑차 그리고 이 군무부트를 동원해서 대응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지금 일본 지방에서 이미 서남부에 있는 규슈 지방에 상륙해서 일본 전역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재해가 예상이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위험한 태풍이다. 그래서요, 이 가고시마 현에는 폭풍과 파랑, 해일 특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키나와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그리고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를 동반할 것으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국내까지도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영향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제주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근접해지는 시점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19일이죠. 오늘 새벽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규모가요. 크고 강해서 이 거센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흰남노 피해가 컸던 지역을 또다시 또 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도 해상, 남해상, 그리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특보가 지금 발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 난마돌의 태풍에 대해서요. 내일 오늘 이제 새벽 아침에는 통영과 부산까지 덮치고 영남 해안에는 15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난마돌인데 오전 9시에는 통영 거제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을 거쳐서 오후 3시에 울산 쪽으로 이동해서 이후 20일이 넘어야 일본 오사카나 나가요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마돌에 대항해서 우리 해군에서는요, 이 장갑차를 동원하고 그리고 해병대 1사단에서 이空보트도 대기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새벽에 제주도 지역도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치권 동향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이번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 핵 무력의 법제화까지 해서 결국은 지난 5년 내내 사기를 당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 도달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9.19 이 남북 합의선언 4주년을 기념이라는 핑계 하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던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 그대로 이행해라. 이런 압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15 때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우리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이 김정은의 핵무력 법제화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일제히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인해서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담대한 구상이 핵무력정체법 통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궤변이다. 그리고요, 대북 지난 5년 내내 대북 굴종외교를 차행했고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문을 해놓고 비판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양금희 원내 대변인도 자 이제는 정치 개입을 멈춰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라.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은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꾸로 이제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이 여기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혀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데인데, 이준석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전혁 의원이 완전히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준석, 바로 어제, 이제 그 날짜상으로는 그제죠. 이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어제는, 윤리위의 징계 개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전혁 의원이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준석이가 세상 모르게 깜짝 출석을 깜찍하게 했네요. 성상납 받았어? 안 받았어? 기자들이 물어볼까 봐서 오금이 저렸던 게 분명하다. 바로 며칠 전에 남부지원에 당원 가처분 신청 낼 때는 머리 세팅에 풀매까지 분식 출석을 하더니만 키키 그러면서요. 며칠째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젊은 정치인 이준석 알고 보니 늙은 꼰대로 판명됐다. 뭐 이렇게 TBS 노숙광장에 방송을 탈 것 같다. 그러면서요. 여의도는 젊은 값에 아주 후하게 쳐주죠. 무경험 미숙함의 무능력까지도 젊음의 당의정을 입혀준다. 여의도 정치가 말이죠.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풀면은요. 풀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는 짓 보세요. 어제 그러니까 경찰 출두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무슨 늙고 노예한 고위 관계자처럼 지하실에 BMW로 타고 출석했잖아요.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12시간이나 조사받았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네요. 꿀린 게 아주 많은 게 분명하죠. 배우 이진욱 씨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을 때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준두리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이진욱 씨는 성폭행 혐의는 무고로 밝혀졌습니다. 준돈이는 바로 그게 자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상납받은 게 맞다. 이런 지금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요. 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은행들 최근에 8조 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서 지금 검찰과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모두 동참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이 암호화폐 해킹 차단 조치로 인해서 국내 은행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디지털 타임스가 이 온라인 매체죠.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바로 16일 날 돈 세탁 아니면 테러를 위한 자금 조달 때문에 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백악관에서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의 정식 명칭은요.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서명했던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암호화폐가 돈 세탁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요. 북한과 연계된 라라루스 그룹의 최근 탈취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자산은 불량 정권 활동의
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요, 이미 여러분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엔 체제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외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사실상 이 외화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화 조달 차원에서 사이버 해킹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미국의 경우에 미국에 의해서 적발된 게 이 라자루스 그룹인데요. 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돼서 활동하는 이 해킹 이 실체가 바로 라자루스예요. 그래서 라자루스는 이 수년간에 걸쳐서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암호화폐를 훔치는 북한의 전형적인 이 사이버 테러 조직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지난 3월 달에 이 라자루스가 무려 7,565원, 그러니까 5억 4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 있고, 이 탈취한 금액 중에서 미국이 최근에 약 3천만 달러, 420억 원의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북한의 이런 이 불법 이 사이버 해킹도 차단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최근에 8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의 이 외환 거래가 발생해서 중국과 같은 지역에 특히 많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한동훈 장관의 미 연방수사국하고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 공조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놓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이러한 미국의 조치 때문에 제재를 받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지금 이제 이 기사가 바로 디지털 타임스의 단독 보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 북한의 이 암호화폐 탈취, 이런 거를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정원이 미 CIA를 비롯한 이 전 세계 유수 정보기관과 이런 이 암호화폐 탈취 사례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8조 원, 이 돈도 대부분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개입 의혹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두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거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강찬호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삼성 임원을 베트남 공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빅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공관장 인사 정책의 하나로 이 경제 외교에 적합한 인물을 민간 부분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탁한다, 이런 의미로 홍보까지 했어요. 그 대사가 말이죠, 중간에 또 잘렸어요. 중간에 잘려가지고 결국은 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도현 제사인데요. 이게 본래 MB 정부 때 친노인사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주파다, 아니면 동맹파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이제 친노인사로 분류돼 갖고 한직을 떠돌다가 2012년도에 외교를 떠나서 2013년도에 삼성전자 임원으로 영입이 됐다가 2018년도 4월에 문재인 정권에서 특임 공관적으로 발탁된 인물이 바로 김도현 대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중간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일종의 이제 부패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 조사를 받아갖고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임이 지나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패했는데요.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2심에서 승소했는데, 승소하게 된 게 이제 이 해임 처분이 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심에서 했습니다. 2심에서 이제 승소한 내용을 이러한 이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말하자면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친노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또 이 대대적으로 발족됐다고 홍보용으로까지 써먹었는데 이 타깃이 돼서 잘렸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의견을 또 여러 번 피력했고요. 그리고 문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입장을 취한 것은 바로 친기업 행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친기업 행보, 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의 미운털이 박힌 것이 경질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 징계를 주도한 것은요, 외교부 자체가 징계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청와대 민정실에서 징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일종의 보복 인사를 당했다. 이런 점에서 문제성 있는 해임 조치였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 주간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외에 나갔던 미 공장들은 대부분이 다 많이 유턴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잘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내용을 주간조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국제 정치적인 이유도 많아요. 우선은 지금 국제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돌아서면서 이 정치 환경이 굉장히 유동성이 커지고 이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디냐?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는 돌아가는 기업들이, 즉 리쇼링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가 이제 위험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갖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이 말이죠. 코로나를 계기해서 봉쇄령을 내린 거, 이러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워줬다. 그러다 보니까 리쇼링 분위기를 더 띄워줬다. 이렇게 지금 이 중앙조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리쇼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일자리가 많이 생겼느냐, 리쇼링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미국에서 미국 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무려 34만 8천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말이죠, 62.9%에 해당되는 22만여 일자리가 리쇼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좀 매년 한 10개 기업 정도밖에는 리쇼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개 정도. 그러니까 뭐 리쇼링 작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즉, 이 노동 단가, 즉 가격 경쟁력이 별로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의 이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 정책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즉 뭐냐? 겨우 해준다는 게 보조금 좀 주고 또 세제철 조금 주고 땅도 좀 주고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서는 리쇼링 하기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돌아오면 전부 다 해준다라는 식의 아주 포괄적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정부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우리 국내도 리쇼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권은 결국 노무현 정부 때부터 관련 법도 만들면서 추진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서 2021년까지를 분석할 때 한 108개사, 그러니까 한 해 10곳 정도가 살짝 넘는데 그나마 대기업은 2020년도 2월에 현대 모비스, 이 모비스가 들어온 거 빼놓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정부의 어정쩡한 지원 정책만 믿고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온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